미래전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A상 레이더를 독자 개발하면서 할 것이다. 4세대 전투기를 능가하는 5세대급 전투기다라고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는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같은 핵심 부품들을 독자적으로 기술 개발해서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현상입니다. 저는 방산우주산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방산우주산업을 운영하면서 방위산업과 우주산업이 어떻게 산업에 이바지하고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노바엑스라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항공우주산업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개발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KF-21 개발 성공은 우리 항공우주산업 역사에서 어떤 의미였나요? 네, KF-21 개발의 역사적 의미는 두 가지 측면으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주국방을 실현시켰다. 그리고 많은 도움을 가져왔다라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고부가 가치 사업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한번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KF-21은 보람의 사업으로 명칭해서 개발이 추진되었고, 지금은 이제 양산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순조롭게 연구 개발이 이루어졌고 시험 평가까지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로 항공기를 개발하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자부심을 느낄 만한 KF-21 개발이 되겠습니다. KF-21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우리가 외부 기술을 의존하는 것에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한국형 전투기의 독자적인 생산과 또 유지보수 능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국가는 소수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초음속 전투기 개발 능력을 갖추기 위한 어떤 국가적 위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KF-21 전에 FA-50을 먼저 개발을 하면서 항공기에 대한 기술을 습득을 했고, 그 이후에 사업 초기에는 많은 우려와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거라는 비판적 시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성공적으로 한 것에 대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항공기는 그동안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을 중심으로 한 시장에서 저희가 국외 구매를 통해서 무기 체계를 획득하는 그런 항공기 전투기였는데, 과거의 것들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는 독자적으로 우리 힘으로 연공 방위를 스스로 지킬 수 있다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첨단 기술들은 항공기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주 산업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산업의 파급 효과는 더욱더 크고 또 고부가가치의 어떤 산업으로 육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투기 내에는 레이더나 또 항공 전도, 정밀 가공 등 다양한 산업 생태계가 확장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민간 항공의 부품과 또 우주 발사체에 대한 것들도 기여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국가 전체의 기술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산업의 발전까지도 높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나무 뿌리가 뻗어나가듯 하나의 기술로 인해서 여러 산업들이 파장되어 나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KF-21이 세계적으로 어느 수준에 올라섰다고 보시나요? KF-21을 개발하면서 4.5세대를 목표로 개발을 했습니다. 4.5세대 전투기와 5세대 전투기의 차이는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차이인데, 혹자는 KF-21이 사실상 5세대급의 전투기다라고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성능 면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된 시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F-21은 공식적으로 4.5세대의 전투기로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이나 확장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능적인 측면인데, KF-21은 4세대 전투기를 능가하는 A상 레이더를 독자 개발하면서 기술력을 축적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통합 항정 시스템, 또 첨단 장비를 탑재하고, 일부 전문가들이 5세대 전투기가 아니냐라고 평가를 하는 것은 스텔스 기능이 부분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를 할 수 있는 KF-21의 어떤 뛰어난 성능은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또 해외 국가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거고요. 최근 기사에 따르면 KF-21이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침으로 인해서 전투기의 최종 개발 단계인 비행 안정성과 투사 능력을 입증받아 기술에 대한 성능이 완료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보다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경쟁력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다른 그 전투기를 개발하는 여러 가지 국가들의 가격적 경쟁력으로 인한 해외 파트너들이 선택지가 좀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F-35를 구매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동남아시아나 중남미 또 아프리카 국가들은 우리 KF-21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F-21은 전투기의 완성 또 개발에 대한 것에도 큰 의미가 있지만 단계적으로 성능 개량을 통해서 향후에는 5세대 전투기로 개발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러한 잠재력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기술적 진화는 마치 끊임없이 진화하는 포켓몬처럼 KF-21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이런 것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지속적으로 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투기는 그 4.5세대, 5세대의 성능의 향상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무인 전투기의 개발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AI 파일럿을 장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재 AI 파일럿을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그것을 무인기로 발전하는 그 계획도 세우고 있고 그 전 단계에서 유무인 복합 전투기로 개발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KF-21에 대한 여러 가지 성능 입증은 향후 미래 확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세계적 위상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F-21의 엔진은 미국지 이 제품을 쓰고 있는데요. 엔진 의존이 우리 전투기 독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한국이 독자 엔진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와 필요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네, KF-21은 그 개발 과정에서 엔진을 독자적으로 완전히 개발하지는 못했습니다. G사의 F414 엔진에 의존해서 일부 기술 이전을 통한 개발을 한 거고 지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독자적인 엔진 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런 거에 대한 엔진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해외와 협력하는 것도 빠른 엔진 개발을 위한 방법인데 그러기 위해서 롤스로이스에서 같이 협력 개발을 하자라는 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항공기에서 엔진은 기술에 대한 종속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엔진은 항공기의 심장과도 같고 또 이 심장을 외국에 의존한다는 것은 엔진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KF-21이 생산과 운용에 당연히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는 외부의 통제에 취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진의 개발은 항공기 전투기의 기술에 매우 중요한 측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K방산해서 이제 수출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엔진 공급이 미국의 기술 통제로 인해서 완제품의 출시가 제약이 따를 수가 있고 우리가 열심히 만든 전투기가 마음대로 팔 수 없게 되는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는 수출에 대한 제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국가의 외교적 관계에 정치적 상황에 수출이 좌절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독자 엔진 개발의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독자 엔진 개발을 위한 필요성은 기술의 어떤 종속성, 기술에 대한 주권적 확보 이런 측면에서 당연히 독자 엔진을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엔진의 어떤 공급망을 통해서 안정적인 구축을 위한 것들이 필요하고요. 항공기에서는 이 전투기 개발은 우리가 집의 열쇠를 직접 만들지 않고 열쇠를 남에게 맡기면서 언제든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독자 엔진을 개발하는 데에서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측면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계적인 접근인데요. 소형 항공기의 엔진부터 시작해서 기술력을 점진적으로 쌓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 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세계적인 엔진 개발사들과 협력을 통해 가지고 기술의 격차를 빠르게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그 엔진을 개발하는 롤스로이스나 그 해외 유력 기업들도 다른 국가들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엔진을 개발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도 주도적으로 개발을 하되 국제적 협력을 통한 기술적 격차를 빠른 시간 내에 줄여서 엔진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전략적인 측면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엔진 개발은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 따라서 정부나 여러 가지 민간이 꾸준히 투자하고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여러 가지 속담처럼 꾸준한 노력과 투자의 결실이 우리가 독자적인 엔진의 개발, 그로 인해서 엔진의 의존성을 회피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무인 전투기 AI 조종사 같은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KF-21 이런 미래 전장 환경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KF-21은 4.5세대급 전투기 또 스텔스 기능을 일부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5세대급 전투기다라고 이렇게 평가도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술의 확장성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KF-21의 전투기에 기반을 둬서 앞으로는 무인기로 확대가 될 텐데 그 중간 과정에 유무인 복합으로 운용되어지는 전투기의 최적화된 설계를 통해서 미래 전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KF-21이 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상 장비나 유도 무기들도 모두 무인 체계로 진화하고 발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항공기의 그 중간 단계인 유무인 복합 체계 기술력의 확보가 KF-21이 미래 전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큰 요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F-21에 탑승된 여러 대의 무인기를 지휘하고 합동 작전을 수행하면서 전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요. 이는 마치 지휘관이 여러 병사를 동시에 지휘하는 것처럼 하나의 유인기와 무인기가 통제해서 전술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카이에서 이러한 유무인 복합 체계를 위한 무인기를 개발하면서 그런 것들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래 전장 환경에서의 어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이죠.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이런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AI 조종사 시스템 또 첨단 기술의 어떤 지속적인 통합 기능들, 이러한 것들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전투기의 최근 트렌드의 기술적 설계에 부합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 전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카이가 글로벌 항공우주 기업으로 도약하려면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인가요? KF-21을 성공적으로 개발해서 해외의 수출 파트너들이 KF-21의 양산에 기대를 모으고 있고, 수출에 대한 여러 가지 희망적 사항을 우리가 많이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K방산이 이번 정부 때 300조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한다라는 그런 목표에도 이런 전투기의 어떤 수출이 굉장히 큰 몫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KF-21을 만들고 사업을 하는 국내 유일한 항공회사인 카이에게 시선이 더 집중되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카이는 기업으로서 도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숙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KF-21을 개발을 성공적으로 했고, 또 그 전에는 FA-50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항공기뿐만 아니라 우주 산업에도 카이가 주도적인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글로벌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 것도 현실인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경영의 투명성 확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카이의 사장이 3년 임기로 해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체가 되고, 과거의 카이 사장들을 보면 방산 비리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항공기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개발하는 그 리더십 발휘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또 기술의 자립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글로벌 기업으로 가기 위한, 항공 우주 산업이 글로벌적으로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경영의 투명성은 기업의 신뢰를 높이고 국제적 어떤 투자와 파트너십을 유지하는데 매우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방산비력 논란된 카이의 신뢰성을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걸 회복할 필요가 있겠고, 국제 경쟁력을 갖기 위한 요소에서 경영의 투명성은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많은 기사나 비평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 이상의 낙하산 인사는 지양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 사장인 그 강구영 사장이 임기 만료로 사임을 하고
공석인 상태에 있습니다. 새롭게 지금 정부가 탄생을 했고 새롭게 사장 인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명이 한망평에 오르면서 관료 출신인지 또는 군 출신인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한망평으로 오르는 기사의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국제적 경영 시스템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장이 인선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지식적 전문성도 가질 필요가 있고 항공우주 산업을 끌고 갈 수 있는 큰 로드맵을 그릴 수 있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경영에 대한 투명성을 가진 사람이 사장으로 와야 되고 지금 현재의 그 KF-21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면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지 않았고 우주 산업이나 이런 쪽에 더 확대되어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K방산이라는 시너지를 활용해서 전투기에 대한 해외 파트너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시점에 얼마나 경영의 투명성을 가지고 인선되는가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산 우주 산업을 하고 있는 저로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또 카이가 글로벌 도약을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과제는 기술적 자립 이다라고 봅니다. 엔진과 같은 핵심 부품들을 독자적으로 기술 개발을 확보를 해서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KF-22를 개발하는 여러 가지 히스토리에서도 보면은 엔진은 사실 카이가 개발하지 않았거든요. 전투기에서의 엔진은 핵심적인 심장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엔진이 있는 기업이 항공기의 나머지 동체나 이런 것들은 또 개발을 할 수 있고 전장 장비들은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 합치고 하면서 전투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카이가 제 생각에는 KF-22를 개발하면서 엔진을 카이에서 담당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FU414 엔진을 기술 이전 받아서 수행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엔진을 담당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카이는 어떻게 보면은 전투기의 핵심인 심장 부분은 다루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카이가 글로벌적으로 항공 우주 산업으로 더 도약되는 기술적 자립을 위해서는 엔진 개발을 독자적으로 하는데 참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엔진 개발을 위해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에너빌리티 두 개의 회사가 오히려 유력하게 거론되어 있지 카이는 배제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공기에 독자적으로 개발했던 다른 기술들을 많이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의 어떤 자립 항공 우주 기업으로서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서는 엔진 개발을 하는 사업에 참여를 하고 그런 어떤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잠재 고객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다양한 고객들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최근에 폴란드에 F-50 공격기를 수출을 했고 다양한 국가에서 F-21의 전투기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는데 그런 국가들의 맞춤식 마케팅 전략이 항공기 사업에도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카이가 글로벌 도약하기 위해서 항공우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경영의 투명성 그리고 기술 자립에 대한 것, 그 중에 엔진 개발에 대한 것들,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고객 맞춤식 마케팅 전략, 방산에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K방산이 수출 효자로 불릴 만큼 큰 성과를 거뒀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폴란드 계약에서 K9, K2 비중이 큰데 특정 국가와 무기체계 의존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나요? 네, 방위산업이 경제적인 관점으로 바라본 것이 최근의 시각이죠. 방위산업은 무기를 획득하고 국방의 전력을 확보하고 하는 것이 큰 목적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제적, 산업적 논리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큰 시각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개발해 왔던 무기체계들, K9, K2, 전투기 이런 것들이 다른 여러 가지 국제 관계 속에서의 영향도 있겠지만 기술적인 향상을 통해서 방산 분야가 산업적 분야에 기여하고 경제에 이바지하는 요소가 크게 확장됨으로 인해서 K방산이라는 명칭까지 받게 됐고 K방산이 정부의 국가 전략 산업으로까지 포함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산업적 생태계와 경제적 파급 효과 또 일자리 창출
수출 이런 것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가지 정도의 큰 이유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수한 성능과 합리적 가격을 우리가 개발하면서 맞출 수 있었다라는 것이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 체계는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 북한과의 대치되고 있는 안보적 상황 때문에 검증되어져 있는 무기 체계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상대 국가에서 그 무기 체계를 선택할 때의 가장 큰 영향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무기 체계를 만들고 바로 실전에 투입해서 성능에 대한 검증을 실전에서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무기 체계가 다른 많은 나라에 수출을 할 수 있는 영향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불행이긴 하지만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개발되어지는 무기 체계가 실전에 배치가 되고 또 그것이 성능과 어떤 신뢰성을 입증을 받는다는 것이 K방산의 큰 성공적 배경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것들은 다른 유럽의 무기 체계의 고가의 무기에 비해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이 큰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이 제조 기반의 생산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러한 것들에 같이 맞물려서 가격 경쟁력을 좀 확보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성공 배경은 빠른 납기와 맞춤형 솔루션을 우리가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 무기 개발 체결 이후에 짧은 기간 안에 물량을 공급하고 생산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 빨리 자기네 나라의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무기를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긴급한 전력을 증강하기 위한 국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강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구매국의 요구에 맞춰서 무기 체계의 일부를 개량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기술 이전을 해주는 맞춤형 패키지 제공을 하는 유연한 전략을 취함으로써 수출을 확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가 방산 수출에 대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선정을 하고 육성을 하고 있고, 또 외교적으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제한은 있지만 그래도 국방부나 산업통상자원부 이런 관련 부처들 간의 여러 가지 협력, 해외 시장을 돕는 팀코리아, K방산에 캐치플레이를 걸고 정부와 방산업체 또 관련 정부 기관들이 함께 협력해서 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큰 K방산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특정 국가와 무기체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K방산의 성공에 박수만 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폴란드와 대규모의 계약을 통해서 K자주포와 K2 전차의 비중이 높은 것이 수출 품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계약 물량이 많아서 좋기도 하지만 폴란드라는 국가에 특정해서 의존되어져 있는 시장의 한계, 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극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K방산은 무기체계 구매이기 때문에 그 국가의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들, 또 외교, 정치적 상황들이 맞물려서 수출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 상황, 외교, 안보적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K방산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냐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폴란드 지금 2차 계약을 마무리를 졌지만 1차 계약을 하고 2차 계약을 하는 동안 폴란드 정권이 바뀌었고 나름대로의 폴란드의 경제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은 과연 2차 계약이 성공적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폴란드 정부 자체에서도 2차 계약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제스처도 있었던 것들이 사실이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황적인 요소가 잘 적용이 되고 앞서 설명드렸 것처럼 그 국가들이 현지 생산 또는 기술 이전 이런 맞춤식 계약을 선택을 하면서 2차 계약도 성공적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K9이나 K2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무기체계의 다변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천궁2, 대공 무기들도 수출을 하고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무기 체계들의 수출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성비와 기술의 초격차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K방산의 가장 큰 경쟁력이 가성비라고들 하는데 기술 초격차 면에서는 아직 한계가 있다고 보시나요? 방산 수출은 단순히 무기 성능이 아니라 외교 정치 변수도 큰데 우리나라가 이런 장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과제는 K방산의 가장 큰 경쟁력이 가성비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기술의 초격차 면에서 아직 극복하지 못하는 과제들도 남아있고 가성비의 단기적 수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첨단 무기 체계에 대한 제대로 된 가격을 우리가 책정해서 많은 부가가치를 갖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성비 좋은 물건도 사기도 하지만 돈을 많이 주고도 어떤 명품 제품을 사는 것처럼 가성비적인 측면만을 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가는 것은 전략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전투기의 어떤 엔진 개발이라든지 항공전자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부 핵심 기술들은 여전히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고 기술의 종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해치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고요. 무인기나 AI 기반의 무기들, 극초음소 무기, 이런 미래형 기술 연구 개발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가감한 투자를 통해서 기술적인 격차를 줄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인해서 가성비가 아니라 오히려 성능적인 측면, 돈을 더 주더라도 우리 거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성비로 시작해서 결국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하면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한 삼성의 사례와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외교 정치적 장벽을 극복해야 합니다. 방산 수출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고 외교와 정치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민감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여러 가지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이라는 강력한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고 무기 판매와 함께 기술 이전이라는 패키지 전략 또 공동 생산, 그뿐만 아니라 군사 교육 훈련에 대한 다양한 협력 체계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상대국의 신뢰를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국가에 대해서 정치적, 군사적 위협이 없는 중립적인 입장은 여러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국제 분쟁 지역의 수출 제한, 또 인권 문제, 또 국제사회 여러 가지 규범 준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전략적인 외교적 스킬이 필요한 요소가 있겠고 이런 무역을 넘어서 외교의 영역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00억 달러 수출 목표 위에 KF-21 무인기 AI 무기 개발 등 R&D와 인프라가 충분히 준비됐나요? 이번 정부 때 국정 과제로 포함된 것이 K방산의 2030년까지 300억 달러의 수출 목표를 달성하자라는 목표를 선정을 했습니다. 최근 산출된 수출은 한 120억 달러, 또 150억, 170억 달러까지도 수출을 한 것으로 이제 통계에 잡히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 한 이제 2배 정도가 더 수출을 앞으로 하겠다라는 목표입니다. 그 300억 달러의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KF-21, 또 무인기, AI 무기들 이런 미래 기술에 대한 개발이 포함되어 있는 무기 체계가 수출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R&D 인프라를 충분히 갖춰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현재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서 국방 R&D 투자 규모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특히 KF-21 개발의 성공으로 여러 가지 좋은 성과를 냈지만 엔진의 국산화 문제는 해결하지 않았던 것처럼 무인기와 AI 기반의 무기 이 분야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런 빠르게 성장하는 거에 맞춰서 우리가 R&D 연구 개발을 통한 기술적인 격차를 줄이는 그래서 오히려 다른 방산 수출 강국에 같이 견주는 핵심적 기술들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때도 K방산의 4대 강국으로 진입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숙제들이 풀리지 않으면 그거는 현실이 되지 않는다. 낙관적 목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방산 기업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또 인프라 구축을 한다든지 하는 산업적 요소들이 방위 산업에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카이 사장에 대한 낙하사적 인사, 경영적 어떤 투명성 이런 것도 맞물려서 방위사업청 청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지금 하방평에 오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이러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 또 수출적인 측면 이런 전문가적인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K방산이 세계 4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요? K방산의 4대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비전을 갖춘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적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방산 수출을 총괄하고 또 정부 부처와 기업 간의 협력을 조율하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일관된 정책 추진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방위사업청장에 대한 후임이 정해지지 않고 여러 명의 인원들이 하만평에 오르고 있고 정부의 방위사업 감독관, 방위사업 관리관 이렇게 해서 수석 비서관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석 비서관도 공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더십의 확보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민간군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와 군, 기업, 연구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어떤 기술 개발, 수출 전략 또 시장 개척 이런 것들에 대한 공동 추진하는 협력 관계가 필요한데 우리가 방산 부분은 국방에 대한 여러 가지 안보적 환경의 플레임이 좀 있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공유가 제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의 여러 가지 그 무기체계 개발 계획이나 또 군의 여러 가지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방산 기업들이 방위사업청의 여러 가지 정책 수립 내용들, 군의 여러 가지 무기체계 계획들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접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또 여러 가지 극도의 비밀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보안에 대한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고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민간군 협력과 또 원활한 무기체계 개발, 시장 개척, 수출의 전략적 수립을 위해서는 관련된 정부와 군, 기업, 연구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정보의 공유의 장, 플랫폼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K방산이 있음으로 인해서 방위산업의 국민들에게 많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방산하면 방산비리라는 플레임에 갇혀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 간에도 비리적인 것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국민들의 의혹,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시선 이런 것들이 매우 많았던 것이 방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사에도 쳐보면 방산하면 바로 비리 키워드가 나와서 여러 가지 불명예스러운 이미지가 있는 게 사실인데 그래도 요즘 K방산이라는 네이밍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적인 신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지금의 현재 분위기 속에서 더욱더 투명성과 윤리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국제사회의 신뢰, K방산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시점에 K방산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리더십의 확보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고 정부의 관심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방산우주 산업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고 방산우주 산업을 어떻게 경쟁력 있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노력들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있고 실질적인 산업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더욱더 시너지를 발휘해서 여러 방위산업이나 항공산업, 우주산업과 연계된 통합산업이 융합산업이 확대되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야에 관심 갖고 여러 가지 혁신적인 정책들 또 제도들 또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